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매우 엄중해지면서 이제 정부와 당국은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 파업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중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 매우 위중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쳐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만나 회의를 했지만 양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공의 파업이 다음 달까지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법률을 비롯해 의료계 파업이 적법한지 검토에 일제히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 파업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업계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은 코로나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를 엄중히 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부는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도 시도와 함께 비상대책을 통해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의 각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사 파업의 부작용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각종 위중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이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연되어서 코로나와 더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 전개돼 피해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외의 의사 파업 사례가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페인과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난 사례를 갈무리해서 공개하면서 이들이 파업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국과는 이유가 다소 다르지 않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의사들이 직접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의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수천 수만 건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 의사 파업과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2년 당시 스페인은 재정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스페인 정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스페인 정부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검토한 끝에 공공의료를 민영화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태도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거센 여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시위대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한다 라는 슬로건을 들고 주요 도시들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계까지 함께 가세한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이 참가해 흰 물결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마드리드 의료노조가 주도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사회복지제도가 해체돼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를 강탈해 민간 업체들의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의 보건 담당 시의원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라스케티는 경제난에 빠진 스페인이 일어서려면 긴축 재정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재정이 안 좋은 스페인에서조차 유독 더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심한 의료 분야를 민영화하고자 했으나 의료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의료계 민영화 혹은 원격 의료 등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계 파업의 성격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국 의사 총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국민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주요 원인이 국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파업이 되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의사 파업의 케이스도 한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오래전부터 파업이 잦았습니다만 파업이 진행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를 늘려달라는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급여나 기타 근무일수 등 부가적인 사항도 전격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이 들어간 이유와 정반대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까 우려해서 의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 10년 뒤에 개업일을 하거나 기존 의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의사협회 등과 토론 없이 정부가 진행한 정책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민들 중에서도 검사를 비롯해서 수술이 미뤄지는 등 큰 불편을 당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의 파업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의료 인력 보강, 병상 확충, 지방의사의 급여 인상,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간당 급여 50% 인상 등이었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얻어낸 결과는 공공병원 의사 1000명 충원, 레지던트 비상 대기 근무 월간 6회로 제한, 급여 32에서 80% 인상, 평균 시급 49% 인상, 지방지역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수 부족 진료과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등 의사들도 만족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니었냐며 현재 한국 의사의 파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의사는 충분하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지역 의사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과 전공 과목을 제한하고 어길 시 면허를 박탈,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빠져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강경하게 나선 상황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고 정부는 이에 강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한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피해를 본 환자들의 줄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손배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은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 3권에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가 폭발하는 시기와 의사 파업이 중첩이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일단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东北方向传出一个危险信号，国试射巡5次引起了周边国家的注意。能够在海陆空3个领域制造顶级军事硬件的国家不多，特别是韩国陆军的机动力和火力非常强大，韩国空军可以排在世界第6名，而韩国海军也是超过世界绝大部分国家。这个国家的野心已经开始膨胀，那么无疑将给周边国家带来不小的威胁。周边国家也要随时对韩国的军购计划和建造航母的进度保持密切关注。 매년 초에는 주요 국제 밀리터리 채널들에서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다만 중국의 밀리터리 채널 영상들에서는 우리 한국의 순위를 언급하는 것을 찾기 힘든 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솔직히 그전까지는 그다지 한국의 국방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널 내 여러 밀리터리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최근 눈에 띄게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중국 밀떡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어느덧 한국의 군사력이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곳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역시 주변에 대한 시선이 인식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영상들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俄罗斯媒体发表文章称，韩国绝不只是一个只懂得制造潮流的国家。前不久，韩国国防部公布的2021至2025年的中期国防计划中显示，国防部提出在军费开支方面要求达到2530亿美元，专门用于针对武器系统的开发。韩国计划开发的高端武器中，包括类似于以色列的铁穹系统的拦截系统。另外，国防部预备将订购的多种导弹装备在自主研发的 KF-X 战斗机上，拨款高达150亿美元。此外，韩方还有意建立一个独立的韩国全球定位系统，拥有一个属于本国的全球定位系统，对韩国来说有利于其在战术能力方面的提升。在未来5年的计划中，韩国计划推出利用核反应堆提供动力的新型潜艇。目前，韩国已经拥有60万军队，在武器不断改良和发展之下，一股不凡的军事力量正在逐渐凸显。随着韩国军事力量不断提升，其已经不再甘于成为小鱼小虾一般的角色。在发布的新版国防白皮书中，韩国还提出全方位的安全威胁。而事实上，如今韩国国防工业的先进性虽不足以让它一跃成为海中之王，但也逐渐长出了锋利的獠牙。世界范围内能够在海陆空3个领域制造顶级军事硬件的国家不多，韩国也算是其中之一。尽管其在一定程度上还依赖于西方，但是国防工业在出口增加的形势下，也被看作是经济增长的新引擎。韩国的国际威望也随着生产先进武器能力的提高而提升。从目前发展态势来看，首尔军事能力还将进一步增强。简单说，韩国陆军有49个师，56万人，装备着 K1、K2 和 T80 型坦克2400多辆，还有3100多辆装甲车和步兵战车，2000多辆自行火炮，还有超过600架直升机。以这样的陆军实力，无论是在欧洲还是非洲、美洲，都是非常少见的地面战力量。不仅地面部队数量庞大，而且武器数量也非常巨大，性能还都比较先进。特别是韩国陆军的机动力和火力非常强大，韩国方面居然会有1300辆155毫米口径的自行大炮，可见韩国陆军非常强大的火力了。在坦克方面，韩国有2400多辆先进坦克，法国、英国和德国加起来才有600到700多辆坦克。韩国空军拥有的 F-35A 战斗机数量已经增加到6架。根据计划，韩国将在2023年前部署60架 F-35A 战斗机，同时在陆续接收60架 F-15K 战斗机后，韩国空军的攻防作战能力都有明显提升。另外，韩国空军还有大量 F-16战机。根据美国媒体在2017年的统计，韩国空军可以排在世界第6名。在60架 F-35隐身战机到位以后，排名可能还可以上升1位。而韩国海军新型驱逐舰、护卫舰、两栖攻击舰和潜艇数量和实力也是非常强的，超过世界绝大部分国家。比如韩国 KDX-3 第一批次宙斯盾舰载有128单元垂发系统，其中80单元是美制 MK41，另外48单元则是韩国国产垂发。同时，韩国也研发了一系列的玄武巡航导弹，作为远程打击武器。玄武3型巡航导弹射程1000公里，甚至还有1500公里射程的型号。因此，美国商业内幕网站发布2018年度全球军力排行榜，韩国上升第7名。原因是拥有世界第6大现役军人人数63万和第2大预备役队伍297万，并提出发展空天一体的战略空军和具备远洋作战能力的战略机动舰队计划。최근 우리의 경항모 건조계획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국내에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부 사정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일단 여전히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近日，东北方向传出一个危险信号，又一东亚国家要造航母，这次已不是日本和俄罗斯，而是韩国。此前韩国曾宣布要建造一艘轻航母，现在美国也送上助攻，看来航母就等20架 F-35B 战机交付成功。此前韩国成功试射玄武4，引起了周边国家的注意，现在又吸引了国际社会的目光，而这次则与建造航母有关。长期以来，韩国军工的重点都在坦克、装甲车辆、火炮、攻击直升机以及导弹等武器的研发上，对于航母的研制并不热衷。航母是一个国家综合军事实力的体现，但它的建造和维护保养都需要巨额资金。对于国土面积只有10万平方公里的韩国来说，建造一艘大型航空母舰似乎并不划算。然而前几日，韩国却宣布要从美国购买20架 F-35B 战机，在国际社会上引起了广泛关注。F-35B 是由洛克希德马丁公司研发的一款5代机，作战半径长达1000公里，可进行超音速巡航。F-35B 能够在条件恶劣的环境下正常起飞，而且可以短距离或垂直起降，因此十分适合做航母舰载机。而韩国购买 F-35B 无疑就是对进轻型航母建设的一个强烈信号。韩国的各个军种中，海军最为强大，总人数在7万人左右，拥有各式舰艇170艘左右，其中包括2艘独岛级直升机母舰、8艘现代化驱逐舰，以及一支用来支援海军陆战队作战的气垫登陆舰艇队。除此之外，还有一些护卫舰和常规潜艇，以及若干补给舰。独岛级直升机母舰外形与轻航母相似，采用直通式甲板设计，可以短距离起降直升机。独岛级在韩国远洋舰队中一直扮演着重要角色，它集指挥、防空和反潜等各种功能于一体，大大增强了海军的攻击实力。而韩国在2019年宣布建造的独岛级改进型2栖攻击舰，其排水量达到3万吨，它采用弹射起飞布局，可以搭载1300多名舰员以及30架左右固定翼战斗机和8架直升机。不过这艘航母的造价也非常昂贵，韩国现有的2艘独岛级直升机母舰每艘约为3亿美元，有专家评估轻航母的造价将会是这个数字的2倍，对于韩国来说也是一笔不小的数目，这还不包括购买舰载机的花费。看来韩国为了进一步提高海军实力在所不惜。总而言之，韩国建造轻航母又购买 F-35B 战机，种种行为都表明这个国家的野心已经开始膨胀。如果将来搭载了 F-35B 的轻航母被部署到相关海域，那么无疑将给周边国家带来不小的威胁。因此，周边国家也要随时对韩国的军购计划和建造航母的进度保持密切关注。최근 우리의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참 말이 많았고 수십 년간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곤 했던 군수 분야의 단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뉴스들 속에 등장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리들이 하루빨리 척결되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실을 탄탄히 다지는 국방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물며 의무 복무를 통해 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우리 한국에서 군수 분야를 지켜보는 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관련 책임자들은 무겁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